네, 지난 2013년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한 해외 사이트에서 국가별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자면 미국은 정리된 키워드가 노벨상이었고요. 독일은 월드컵, 그리고 인도는 영화, 일본은 로봇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떤 키워드로 정리가 됐을까요? 바로 안타깝지만 워커홀릭, 일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일은 곧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네. 야근이 곧 미덕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삶과 일의 균형을 잡는 워라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동반돼야 될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 능률보다는 건강 능률을 높일 네. 수 있는 방법을 저희 TV 메디컬 약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분 모셨습니다. 네. 직업환경의학과의 정인성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일같이 일터로 출근해 주어진 일을 한다. 동일한 작업 환경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은 결국 필연적인 일이다. 이때 근로 환경에 유해한 요소들은 일을 하는 기간만큼 신체에 서서히 쌓이고 결국은 직업병이 된다. 작업장에서는 내가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장에서 일하다가 새 직장으로 옮겼는데 뭔가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우선 내 몸이 이상하다라고 궁금증도 가지지만 여기 환경이 뭔가 다른 게 있는가를 궁금해하시고 이제 본인이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필수 관문. 직업환경의학과 정인성 교수와 함께 당신의 작업 환경을 점검한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직업환경의학과라고 하면 어떻게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직업환경의학과 계시다 보면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어디가 아프십니까? 보다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요라고 먼저 여쭤볼 것만 네,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적 노출이나 환경적 노출과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까지 하는 의학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여기저기 안 아픈 데도 없고 다 직업병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소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새치가 생기고 이것도 산재를 신청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직장에서 온 병인지 아니면 이걸 그렇죠. 참 구분 짓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이렇게 직업 때문에 온 병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직업병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질환은 전부 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해서 내가 소음성 난청을 얻게 되었다. 네. 이거는 직업 환경에서 소음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 연관성이 명확하죠. 그렇죠. 이러한 질환도 있는 반면에 내심 혈관계 질환처럼 실질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면 과로를 받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심 혈관계가 질환이 생겼으면 네. 여기도 또한 직업의 활동에 의한 기여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 분들이 직업병이라고 하면 다른 일반과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과는 보상 부분이 연결이 되어 아무래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질환만 직업병이라고 알고 아. 있는데 직업병 중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은 병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직업병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직업병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네. 연관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선 임상과에서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진단된 질병이 과연 내가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 다음 단계가 이 사람이 일하는 환경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근로자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떤 일을 합니다. 라는 얘기는 잘 하시는데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쓰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근로자분들은 어떤 물질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로자분들한테 작업하는 현장에 가시면 본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얻게 되는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연관성을 보게 돼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과정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진료 환경에서 진료실에서 앉아서 근로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아서 그러한 제한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제한점은 최근 들어서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런 직업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물질들도 많이 취급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네. 그 물질들과 건강과의 영향성을 보는 역학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작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요즘은 직업도 다양해진 데다가 특히나 최근에는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또 그렇죠. 비대면으로 일하는 것도 많아지면서 다양한 그런 병들 아니면 뭐 질환들 그런 직업병들도 것들이 생겼을 생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작업 시간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네. 일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명확지 않은 겁니다. 즉 가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일하는 환경인지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환경인지 이게 특별히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분명히 업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작업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서 일의 끝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지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집사람이 집에 와서 저를 가르치거나 야단을 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네. 집사람은 참고로 그 직업은 선생이에요. 네네. 이건 직업적 습관인가요? 아니면 직업병인가요? 직업적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예. 병으로 명명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네. 그러한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분께서 내가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왔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직장에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라서 이거는 차후에 직업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업환경의학과 정인선 교수님과 함께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하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건강의 의미부터 짚고 시작할까 봐요. 어떻습니까? 네, 건강의 의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신적인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계로 취급하고 기계만 별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면서 인체는 정신과 육체를 각각 구분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맞물려 가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구나라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도가 되면서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안녕 상태까지가 건강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웰빙은 멈춰 있는 건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급격하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사회에 맞춰서 나도 같이 변화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역동적인 의미의 건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다가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지요. 그런데 건강도 여러 가지 개념으로 발전이 되었지만 질병도 사실은 그 질병 자체가 생기는 데까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병 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질병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전 단계는 우리가 진단은 못 받았지만 그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 병원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노출되는 인간이 있고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균등하게 이제 자극이 있지만 서로 균형을 맞춰서 건강을 유지하다가 네. 이 자극이 어느 순간 한쪽에서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지면 그게 이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질환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중증이 되고 그래서 이게 잘 관리가 돼서 회복이 되고 재활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 반면에 이 중증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게 되면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기 보이시는 이제 자극 생산이라는 게 있죠. 이 자극이 어떠한 자극이 있어서 질병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요인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유전적 요인인데요. 우리 유전병이 그 예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환경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나 물 이런 온도와 같은 것들 이제 물리화학적인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 의료 체계까지 포함을 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생활 습관과 건강 행태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음주 습관, 흡연 습관 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인데요.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냐. 대표적인 거로는 비만을 예를 들면 이거는 선진국 병이죠. 예전에 우리가 기아가 있던 상황에서는 비만을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설명드릴 게 사회 문화적인 요인인데 이건 최근에 마스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문화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마스크 착용을 잘함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는 걸 훨씬 줄일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서방 국가에서는 발생률이 훨씬 높아지죠. 이런 것처럼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질병 발생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중에서 직업환경의학은요. 직업과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 요인에 노출이 돼서 발생하는 손상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다루는 의학의 전문 분야인데요. 우리가 이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의학과 환경의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업의학은 노동자가 손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학의 전문 분야고 환경은 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일하게 되는 환경, 생활하게 되는 환경에 초점을 두어서 예방과 치료를 다루는 의학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 환경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앞에서 설명드린 자극, 결정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유기화합물, 중금속, 분진, 방사선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중독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신체 부담 작업, 교대 작업, 장시간의 노동, 그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직장 폭력도 이러한 결정 요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직장 폭력은 육체적 폭력도 있겠습니다만 정신적 폭력, 일종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또한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보상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단 조건이 그런 직장 폭력이 물론 직장 폭력이니까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고 직장 내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진단명이 있는 질환의 사이에 인과성이 밝혀지면 인정이 되는 직업병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번아웃이 요즘 온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도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나요, 이 안에? 네, 번아웃 증후군이라 하면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밤에 밝은 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전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막 일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고 나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피로감이 막 몰려오고 또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번아웃이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택근무가 이제 많아지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명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쉬고 있는데도 계속 일 환경 안에 있다는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는 그래서 번아웃에 대한 개념이 이제 두드러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 1980년대 산업 역군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기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면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직업병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시기별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을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았는데요. 네. 초기에 수은 중독이 있었습니다. 이건 15살 소년이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에 근무를 12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 한 2달 정도 근무를 하고 난 다음부터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겨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는 이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수은
식전과 신나 중독이라는 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직업병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게 된 사건이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원진 레이온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원진 레이온은 이황화탄소 중독자가 단체로 발생을 했는 사건인데요. 언어 장애가 생기고 팔다리 마비가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마스크도 정말 철저히 착용하고 장갑도 철저히 착용했는데 사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근로하실 때에는 이런 보호구가 전혀 착용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 직업병을 일으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전자부품 공장에 여성 노동자분들이 유기용제 집단 중독이 되면서 이 여성분들이 월경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식기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피혁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분이 근로를 시작한 한 달 만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전격성 간염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 피혁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 물질 디메틸포르마마이드 때문에 전격성 간염이 생겨서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디메틸포르마마이드는 2019년에 어린이 장난감에서 이게 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전량 회수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이 좀 다양화되었죠. 그러면서 보시면 전자제품, 반도체, 휴대폰 그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직업병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부품 공장에서 노말핵산을 취급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안전뱅이 병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반도체 공장에서는 백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 휴대폰 생산 공장에서는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메탄올 중독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물질에 의한 중독이 주로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이거는 네. 보상을 받는 직업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었다면 이제 그다음 단계인 직업 에 의해서 노출되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어떤 근로 형태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는 것도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근골격계 질환이죠. 내가 일을 하면서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자세로 일을 하면서 일하는 현장이 원인이 되어서 질환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도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면 이 문구 많이 보셨죠? 그렇죠. 많이 들으시죠? 네.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 문구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정노동, 이제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직업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의 근로자분들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예전에부터 시달리던 악성 폭언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필터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정노동에는 시달리고 계시는 건데 이런 보호법이 생기면서 사업장에서는 감정 노동을 겪은 근로자한테는 그 노동을 겪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을 주고 이렇게 네.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주는 게 누굽니까? 저일 수도 있고 우리 그렇죠. 여기 그렇죠. 지금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분들, 즉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들과 네. 그거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지 이 질환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제 그 직업병,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 생기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네.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뭐 화학 물질을 다루지도 않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서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도처에서 널려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네, 환경이라는 것이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 환경에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직업적 노출만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 물질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세먼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의 타이틀을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여성 사망 원인 1위가 폐암, 주방에서 걸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부엌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요리 초미세먼지가 생기고 이건 스모그보다 위험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방에서 충분히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노출되는 것을 업으로 삼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최근에 학교 급식 시설에서 조리원으로 22년 3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원발성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그 노동 강도를 강하게 해서 직업적으로 노출도 되지만 네. 그래서 병으로 인정이 돼서 보상까지 가지만 그렇게 병이 생기게 하는 위험 요인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계속 노출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테프론 코팅입니다. 저도 사실 요리를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에 테프론 코팅을 하는 후라이팬이 나왔을 때 그때 이 광고가 이렇습니다. 후라이팬이 잘 눌러붙지도 않고 네. 세척도 잘 되고 그런데 한 신문기사에서는 이 테프론 코팅으로 가열을 하는데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저희들이 경험한 케이스인데요. 이 후라이팬에 테프론 코팅을 직접 하시는 분이 이 테프론이 폐에 침착이 되면서 직업성 폐질환을 앓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보고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쓰는 후라이팬의 테프론 코팅, 그 코팅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은인데요. 남자분들은 또 은단 드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제가 경험한 경우는 이제 생활적인 노출로 은을 노출되신 분,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은을 노출되신 분. 근데 이 두 부분은 똑같이 증상이 뭐냐면 이 은이 노출이 과다하면 피부에 쌓여서 이 피부가 은이 노출된 피부가 햇빛을 받게 되면 잿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케이스는 뭐냐 하면 휴대폰 만드는 공장에서 은 코팅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코팅을 했는데 어느 날 얼굴이 자꾸 검어진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해보니 피부 밑에 은이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또 뭐냐 하면 암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은나노칩에 필터링이 돼서 나오는 물을 몸에 좋다고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얼굴이 자꾸 잿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피부 밑에 은이 쫙 깔려 있으면서 피부 변색이 발생하는. 그래서 직업적으로 노출도 있지만 이 물질이 농도는 낮으나 우리 일상생활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여전히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도 네. 그런 위험성이 고스란히 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군이 다양해지는 만큼 또 직업병 또한 다양해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령별로요. 네. 워낙 요즘은 또 고령화 시대 실버 세대들이 또 일자리를 많이 갖다 보니 네. 연령대별로도 이런 직업병의 확산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2021년에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조사한 편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동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 15에서 64세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여기 보시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2021년에 조사를 해보니 65세 이상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30%, 4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숙주, 즉 인간이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더라도 저는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극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훨씬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직장에서 아마 퇴직 연령이 한 55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부터 60이 되고 62세가 되고 이제 65세까지 이제 되는데 예전에는 직장에서 유해 물질을 한 20년 많아봐야 30년 정도 취급하고 55세에 퇴직을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일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인구도 적고 그런데 55세가 돼서 퇴직을 하려니 요즘 3D 직종에는 젊은 사람들을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다 네. 보니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계속 근로를 시키거든요. 계약직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 예전에는 20년 정도 노출되던 것이 지금은 30년, 40년 누적 노출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병이 또 발생을 하기 쉽다는 것도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여러 통계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재 그중에서도 질병재해 발생 현황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재해자와 질병 사망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질병재해자의 질병자 수를 보시면 제일 높은 막대 그래프가 신체 부담 작업에 해당됩니다. 즉 신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부담 업무를 누적해서 노출이 많을수록 생기는 질환들인데 그 질환의 비율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도 한번 볼까요? 사망자는 예전부터 진폐에 의한 사망자는 계속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여기 보시면 뇌심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늘게 됩니다. 예를 즉, 들자면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합병증이 이제 10년이 지나면 슬슬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합병증을 생기면서 10년, 20년, 30년 더 일을 하시게 되면서 좀 더 노화에 의한 영향까지 오면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이게 사망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질환들 중에서 또 하나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 부담 작업이나 노화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직업병 중에는 한 번 생기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직업병도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음성 난청인데요. 왜냐하면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난청 중에서도 감각신경성 난청은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일 밑에 보시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더 큰 장애를 유발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 소음성 난청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예에서 보신 것처럼 직업병이나 직업 관련성 질환은 물론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걸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질환이 발견된 조기 단계에서는 악화를 방지하는 네. 그런 관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느 다학제 진료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직업환경의학과의 간담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곳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도 진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제 환자 관리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업환경의학과는 특이하게 이제 의사, 간호사 외에 산업위생사가 이제 전문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부분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작업장에 도대체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근로자가 어떤 작업하는 형태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보호구 착용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제 이 노출을 줄이고 그래서 건강 영향도 줄이고 그래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책을 세우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현장의 보건 관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오늘의 점검 대상은 건물의 설비와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팀. 항상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는 만큼 신경 쓰이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불편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라서 이 공기가 조금 안 좋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기계 설비들이 회전기계라서 소음이 조금 심하게 나서 청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에 동행한 산업위생사.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유해 요인들을 꼼꼼히 체크한다. 특히 오늘은 현장의 소음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소음계를 부착한 채로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 이렇게 취합한 데이터들은 작업 환경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데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오늘 이제 설비실 작업항 측정을 했는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가 작동하는 소음이기 때문에 설비를 개선할 수는 없어도 작업자가 출입할 때 기마개를 꼭 착용하고 출입을 해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특수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번 검진에서는 소음 노출에 관한 평가가 있었던 만큼
청력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만성질환인데요. 이 만성질환도 똑같이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합병증이 오고 이러면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요. 그게 일반성 질환에 대한 검진이라면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하기 때문에 취급해야 되는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 물질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을 보도록 하는 것이 특수 건강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 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작업자에겐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오늘 시설팀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작업 환경의 소음 탓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작업자에 대해 소음 저감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근로자들한테는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본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고 이 물질을 쓰게 되면서 어떤 영향이 올 수 있고 그 영향을 막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보호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팀의 직업 환경 측정 그리고 특수 건강 검진 사례 간담회까지 이제 만나봤는데 네. 모든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특별한 특수 검진을 받거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병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직업 보건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이는 작업 환경 측정, 건강 진단, 보건 관리 대행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 작업 환경 측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법상에는 192종에 해당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면 누구나 다 그 사업장 작업 환경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특수건강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법에서 우리가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물질 181종을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1인만 있더라도 이 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을 정기적으로 특수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작업 환경도 측정하고 그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도 한번 체크를 하면 문제점과 개선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업 환경도 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건강도 관리하고 보건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보건관리 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건관리 대행은 실질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5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에 그렇게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도 이 업무,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 업무를 의사, 간호사, 그런데 일반적인 질환과 달리 저희들은 환경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산업위생사까지 팀으로 해서 이 사업장을 관리를 하는 보건관리 대행을 함으로써 직업병, 즉 직업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과 근로자를 같이 관리하고 직업병을 예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소외된 지역, 영세업장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보건관리 대행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제가 예를 들면 보건소, 보건지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작업환경 측정 검진 대행 사업 외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놓은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앞서 저희가 몇 가지 그 직업병을 얘기해 주심에 있어서 귀가 솔깃한 부분이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던 부분, 네네. 난청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네요. 네, 그러면 난청을 예를 들어서 직업보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어떤 소음에
노출이 되는 작업 환경에 근로자를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이 사업주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일일 노출 시간 평균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하면 허용 기준이 90데시벨이 되거든요.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여튼 이런 소음에 노출이 된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그 사업주는 작업 환경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우리 작업 환경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측정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작업 환경 측정 기관에서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서 이 정도 소음이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소음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특수검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검진을 하게 되면 그 검진 결과를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강관리구분이라 하는 직업환경의학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근로를 해도 괜찮은 건강한 상태다. C는 조금 관찰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그다음 D는 우리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특수건강진단은 원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건강진단과 다르게 새롭게 시끄러운 곳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배치 전에 청력이 괜찮았는지를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고 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에서는 청력이 괜찮았는데 시끄러운 곳에 일을 하고 나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니 소음성 난청 형태의 청력이 변화가 있더라.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인과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네. 그 전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작업에 이 청력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해도 될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과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가는 평가가 업무 적합성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A인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업무를 수행해도 됩니다라는 언급을 따로 필요로 하진 않는데요. 요관찰이 필요하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C와 D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업무가 적합하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드립니다. 보시면 근로자가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가, 그리고 이분이 동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고요.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업무 수행이 적합한가까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업무를 해도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검진 결과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유해 물질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해서 관찰이 필요하거나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판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야죠.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예시가 청력을 보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외래에 가서 질환을 진단받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면 본인이 관리하시죠. 약을 드시고 네. 뭐 운동을 하고. 근데 저희 과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소음성 난청자가 발생이 되면 그 사업장은 사업주부터 시작해서 근로자까지 모든 역할을 분담해서 이 사업장에 일을 하면서 청력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건교육인데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네. 우선 처음에 먼저 보실 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뭐냐 하면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생겼는 난청의 청력 상태입니다. 저쪽에 저주파수에 해당되는 250, 500에 해당되는 거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4000에 해당되는 고주파에서는 70까지 큰 소리를 내야 겨우 듣게 됩니다. 네. 이게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 소음성 난청의 초기나 중기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소음에 의해서 난청이 생겨 계시네요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난 대화 다 하는데 우리 가족하고 얘기할 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네. 얘기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상적인 대화 충분히 다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먼저 침범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보시면 새소리 듣는 거, 그리고 벽시계에서 째깍째깍 침소리 듣는 게 취약하십니다. 이제 노인성 난청도 이거하고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 보시면 핸드폰이 울리는데 노인분들이 그걸 못 들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는 되는데 뭔가 명확하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난청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 귀마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선 인지를 시켜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귀에 꼽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착용 방법을 네. 교육을 해드리죠. 근로자들의 웨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보호구를 선정해 드리고 그리고 똑같은 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웨이도 모양에 따라서 사람이 차단하는 게 다르니 그런 밀착도 검사들을 저희들이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난청에 대한 직업병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검사를 받고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환 때문에 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휴직 기간이 한 6개월이 되고 1년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던 분들은 상당 기간 그 업무를 안 하게 됨에 따라서 근육이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휴직을 한 다음에 내가 원래 일했던 그 자리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 복귀할 때 업무 적합성 평가를 전문의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환을 앓고 난 다음 지금 회복 단계인 현재 상태를 우선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복귀를 하고자 하는 업무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이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 소견을 주는 거죠. 그 업무 적합성 평가를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직업환경의학에서는 질환을 앓고 오랜 기간 휴직을 했던 사람이 원래 자기가 일했던 그 포인트로 일을 하기를 근로자분들이 많이 원하시고 사업주 같은 경우도 한 1년 동안 자리 비워놨다. 이제 복귀하게 되면 그 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들은 그걸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권유하는 건 직장에서의 복귀입니다. 직장에서의 재활입니다. 그래서 원 단계, 원 포인트로 복귀를 하시는 것보다 네. 단계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아프기 전 단계에 일했던 그 장소로 복귀를 하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이 업무 적합성 평가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예를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게 계속 직업병을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암을 경험하신 분들에 대한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암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 이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단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능. 일상생활 가능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건 이 사람이 이 진단서를 가지러 온 이유는 내가 이 업무를 하기에 적당한지를 알고 싶어서 평가를 받으러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병이 앓고 난 다음에 암의 종류, 암의 병기, 그다음 치료 상태, 그다음에 앞으로의 치료 계획, 이 모든 게 똑같은 암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다른 상태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질환을 앓고 휴직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의 변화도 있을 거고 심리 상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일의 직무 요구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업무 시간에 어떤 업무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로 업무를 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요구도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와 직무 요구도를 평가를 해서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신체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 우선 힘이 덜 드는 위치에서 우선 일을 시작하시다가 재활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전처럼 무거운 거를 드시는 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폐암을 앓으셨던 분이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하고자 하시는데 이분이 취급하시고자 하는 물질의 폐암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함에 인해서 폐암을 앓았고 이제 치료 과정을 거쳐서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또 유발 물질이 있는 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의견을 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업무 복귀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노점면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죠. 허리도 아프고 집에 가면 쭉 퍼져요. 서서 하는 일이라가 발하고 허리하고 온몸이 다 아픕니다.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작은 걸 치아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목 디스크나 그런 쪽도 또 좀 오는 것 같고 재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건이 조금 없으면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주간 야간 교대를 받고 이제 수면 장애가 조금씩 있습니다. 약 먹고 그냥 운동도 하고 또 뭐 산에도 가고 그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산재 보상보험 재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직업병으로 인한 고충과 극복 방법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재보상보험 재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1차에서 아마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신 것 같네요. 네, 예. 불인정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경우에 결정에 불복을 하시게 되면 네.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90일 이내? 네,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시게 되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산재재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살펴볼게요. 먼저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평생 농사를 지은 저희 아버지가 소위 골병이 드셨습니다. 네. 농사로 얻은 질병도 직업병에 해당이 되는지를 물으셨어요. 네. 네. 넓은 의미의 직업병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 질문하신 분이 골병이라고 얘기하신 건 아마 근골격계 질환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업에 있어서 7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직업병이 보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비법인 농업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다른 체계 하에서 또 보상을 받거나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성 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직장을 그만둔 후에 암이 발생을 해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호흡기계암, 그 중에서도 이제 폐암에 해당이 되는데요. 직업성 암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암은 예방할 수 있다. 거기에 일반적인 질환에 있어서는 그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직업성 암은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질의 노출을 줄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암과 다르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질문 주신 것이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암이 네. 발생을 했는데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하셨는데 저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퇴직 후에 발생한다. 그럴 것도 왜냐하면 같아요.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하면 암이 생기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에 충분한 노출 근거가 있고 네. 노출 기간이 있으면 그 인과성을 따져서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예방 요인에 대한 원인에 대한 예방의 책임은 회사 측에 있는 건가요?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건가요? 사업주에게도 있고요. 예. 근로자에게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매년 계속 검진을 해도 괜찮은데 매년 받으라고 하니까 근로자가 받기 싫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TV 메디컬 약손 직업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네. 네, 끝으로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성 질환하고 다르게 직업 환경성 질환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도 변화되고 즉 노화가 의해서 나의 신체도 변화하겠죠. 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변화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웰 밸런스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직업병은 건강했던 그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 힘든 질환들이 많다고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어느 질환이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직업병만큼은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분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 정인성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